네, 오늘 화요일 모닝 포커스에서는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부 장관 마티 월슈와 그가 이끄는 연방노동청이 어떠한 영향을 회사와 고용주들에게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동부 장관이 이끄는 연방노동청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네, 노동부 장관은 미국 전역의 고용주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연방 기관 중 하나, 미국 노동부를 이끄는 내각 차원의 직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연방 노동부는 매일 미국 직장 내부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고용주와 노조와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과 지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노동법과 고용법 관련하여 각각 특별한 역할을 하는 한 30개 이상의 기관을 또 포함이 되겠고요. Department of Labor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관은 저희가 잘 아는 WHD, Wage and Hour Division이 되겠습니다. 임금 및 시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흔히 부르는 연방 노동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관은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ederal Contract and Compliance Program이 되겠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또 FMLA, 가족휴가나 공동고용, 독립계약자 분류, 기획경제, 급여 평등 및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직장과 고용법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노동법이 따로 있고 또 주노동청이 따로 있고 주노동법이 따로 있지만 연방노동부의 기본적인 법을 주가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코비드-19 팬데믹 발생 시 가장 빨리 움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연방노동부가 되겠고요. 비상유급편과 많은 가이던스들이 연방노동부에서 실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까지 깊숙이 들어온 연방노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노동부 장관 마티 월슈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마티 월시에 대해서 저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보스턴 시장인 마티 월시를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은 이미 접하셨을 것입니다. 거의 한 50년 만에 노조원 출신의 장관이 되겠고요. 이 노동부 장관이 회사나 직장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employment community, 어떤 고용 커뮤니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러한 전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고요.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노동자 중심 정책의 전환에 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월시가 여전히 이제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의 지명이 곧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고용주는 월시의 배경을 알고 익숙해져서 곧 그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월시는 자신을 노조원이라고 부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우 비슷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9월 캠페인 행사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노동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월시를 지명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이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월시를 좀 살펴보면요, 초기 암 생존자이고 아일랜드 이민자 부모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21세에 노조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노조의 회장으로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대표로도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는 16년 동안 노조에서 일을 했고요. 일하는 동안 밤에 버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0개 정도 되는 지역 노조로 구성된 산하 조직인 건축 및 건설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그는 2014년에 버스턴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시를 구식 노동 민주당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시는 경영진과 일할 때 유연한 리더이자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적 자유주의로 자신을 명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버스턴 노조 그룹의 대표로 재직했을 때 개발 기관을 간소화하고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설 프로젝트 승인 프로세스를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이런 진보적인 선의를 가지고 있는 LGBTQ,
또 노동자의 권리,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이민자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장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월시를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목표로 하고 통합과 합의 구축을 위한 노력하는 리더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충성은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월시는 바이든이 자신을 지명자로 발표한 직후 트윗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그리고 중산층을 위해 매일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와 이 나라의 중추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과 생계를 위하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노동부 장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게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노동자 중시 정책을 지금 쓰는 그러한 이제 분이 될 것 같은데 이 고용주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그렇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몇 가지 저희가 특정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끔찍한 전염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용주의 가장 큰 관심은 일단 작업장의 안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오샤의 작업장 및 안전, 건강 문제에 관련하여 최우선 순위는 코비드-19에 대한 긴급 임시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오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의무 조항에 따라서 코비드-19 관련 문제를 의존해 왔고요. 이 지금 긴급 임시 표준은 직장 안전 계획 개발을 포함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코비드-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코비드-19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 외에도 워시가 오샤의 집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한 규제 변경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행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샤의 조사관의 수가 49년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오샤 조사관 한 761명 정도가 되는데요. 10년에 비교했을 때는 10년 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줄은 숫자가 되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관의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또 민주당 의회 통제하에서 오샤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한 자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시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새로운 검사관이 완전히 교육을 받고 단속을 하기 시작하는데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나 고용주는 가까운 장래의 이 단속과 검사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규제 측면에서는 월시가 오바마 시대 규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시는 특정 고용주가 자세한 직원 부상 및 질병 정보를 오샤에 보고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라는 그러한 규칙을 부활시킬 것이고요. 이 규칙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비즈니스 커뮤니티로부터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 따뜻한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월시는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되지 않은 2016년 보복 방지 규칙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보고한 직원에 대해서 보복을 금지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코비드-19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월시가 임기 첫날에 직면하게 될 두 가지 큰 문제는 Joint Employer, 공동고용주법과 독립계약자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규칙 모두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월시의 노동부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 직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 월시가 지명됨으로써 무언가 확실시 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발효된 공동고용주 규정 Joint Employer는 한 직원이 법적 손해배상의 의무를 2개 이상의 사업체, 2개 이상의 고용주가 다 지고 있다는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 되겠습니다. 월시가 이 노동부의 수장이 임명이 되면서 이 조인트 임플로이어 규칙을 되살리기 위한 싸움보다는 특정 종류의 일자리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담 공급 업체 등 많은 다중 업체들을 참여 계약을 포착하려는 오바마 시대 때의 표준과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계약자는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슈인데요.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막 마무리가 되었고요. 3월 8일에 이제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업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리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기획 이코노미 회사와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서 기획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의 독립계약자 법인 AB5와 충돌되는 연방 독립자 계약자 법을 소개시킨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네. 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워시는 또한 임금 평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그가 시장이 매사추세츠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코 페이 액트를 개편한 최초의 주가 되겠고요. 월시는 고용주가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임금 데이터, 그 다음에 임금 데이터를 제공해서 성별 및 인종 임금 격차가 어떻게 보이는지 스텝샷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분기별 브리핑과 회의에 참여해서 임금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워시는 또한 시장으로서 이 사무실에 미국 대학 여성협회와 관계를 맺고 여성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급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도구를 가질 수 있나 그런 워크숍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 중에 또 하나는 워시는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구현하는 것 외에도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직원이 되는 조직이 특정 관리 직책을 가진 직원의 성별과 인종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불균형의 격차가 큰 회사의 직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동부 장관으로서 임금 격차와 연방 계약자에 대한 집행 조치의 증가를 포함해서 국가 차원에서 임금 격차와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전략을 계속 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금과 시간법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복잡한 시간 문제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발행하는 관행을 되살렸지만 월시 장관이 이 관행을 계속할지는 아직 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워시는 그 특정 직원의 면제 상태, 비면제 직원의 근무 시간 결정, 그다음에 초과 근무를 위한 정규 급여 계산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여러 트럼프 행정부의 편지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팁 크레딧을 이제 최저임금에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트럼프 시대의 규칙을 재조정하는 게 이제 워시의 큰 어떤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임금 시간의 부서가 단속 집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믿습니다. 7월에 DOL은 당연히 임금 시간 조사하는 동안 고용주에 대한 리퀴데리 데미지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리퀴데리 데미지는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시 장관이 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다시 되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단계 중 첫 단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방 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인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DOL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연방법을 수정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월시가 그러한 노력에 전적인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1년 언젠가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것들의 또 변화가 또 있겠네요. 자, 네.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거 여쭤주시는 그런 질문인데 고용주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러운 질문입니다. 예. 일단 답변은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이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작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이 일단 첫 번째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직원의 법적 보호나 기타 가능한 편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려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장애 관련 사유 또는 종교적으로 면제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불리한 고용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에 따라서 확립된 황리적인
합리적인 편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어떠한 질문을 보게 되면 그럼 모든 고용주가 필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무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많은 종교적이나 장애적 편의 요청 처리와 관련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해서 어떤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